그 이제 단원이 바뀌죠. 4단원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얘기였고 5단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저기 옆에 자는 애가 아직 있네요. 끼워주고 이것도 힐 좀 해줘라.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물리에서 다루는 원자는 수소 원자만 다룹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한 보호의 이론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나 뭐 다른 원자들에 대한 얘기는 화학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분야이고 이제 바로 고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체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전기 전도성과 관련하여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분류하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에너지 띠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반도체는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 반도체는 이제 불순물을 첨가하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다이오드, LED, 태양전지,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소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신소재는 근데 실제로는 신소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물질이 아니고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물질이고 대표적인 세 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초전도체고요. 하나는 그 유전체 그리고 나머지는 뭐였더라? LCD입니다. LCD를 만드는 액정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제 얘기하면 이제 5단원이 마치게 됩니다. 원래 이 분야가 고체물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려운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과를 가게 되면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고체물리 쪽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산업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아직 연구할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물리원에서 다루는 부분은 매우 어째 보면은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로 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이제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게 다루는 분야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프린트 35페이지에 있는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프린트에는 안 나왔는데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원자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이 교과서에서 캡처한 그림이에요.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 톰슨의 이제 가장 큰 업적은 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전자를 발견한 실험을 했었고요. 전자를 발견해서 그 원자가 이제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이전의 원자에 대한 개념은 뭔가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한 이런 개념들이었어요. 제5온 소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원소가 뭡니까 뭐? 4원 소설입니까? 제5원소는 그 영화죠 참. 네, 제5원소가 사랑이었잖아요. 영화 못 봤습니까? 네, 그 프랑스 감독이 그 헐리우드를 이 겨냥해서 헐리우드에 대항해서 만든 영화인데 헐리우드 배우로 이 영화를 만들었죠. 영어로. 그런 이 영화 있어요. 제5원소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제5원 하나가 흙이고 하나가 물이고 공기, 불 뭐 이게 4원 소설이죠. 이게 되게 비과학적이죠. 지금으로 봐서는요. 근데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 최소 단위인 어떤 그 입자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그래도 낸 겁니다. 낸 거고 근데 그 원자를 이제 현대적인 입장에서 약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톰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플러스인 어떤 덩어리 안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 근거는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제 원자가 중성이잖아요. 원자가 대체로 중성이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푸딩 모형 혹은 건포도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톰슨의 제자가 누구냐면 그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 러더퍼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 러더퍼드가 또 그 개천에서 용난 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되게 가난한 집의 농부로 이 감자를 캐다가 이 톰슨에게 스카웃이 됩니다. 그 전에 뭐 편지를 썼거나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감자를 캐다가 이제 편지를 받고 자기가 캐던 감자를 던지면서 외쳐요. 이 감자가 내가 캔 마지막 감자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감자를 캐지 않고 예, 그 되게 성의 없게 웃네요. 오늘 몇 번씩 4인. 대충 웃느니 안 웃는 게 더 낫습니다. 아 이제 오늘 차례. 누구 차례요? 13번 도현선님. 와 진짜 하필 걸려도 패스예요, 패스. 오늘은 그냥 없는 셈 쳐야겠네. 예. 러더퍼드가 이제 톰슨 밑에 가면서 많은 이제 업적을 남기는데, 예.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설계를 합니다. 그 실험이 이제 어떤 실험이었냐면 얇은 금속 방막에 알파 입자를 쏘았어요. 그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으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입자입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쏘았는데요.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이제 요걸 지나가면 알파 입자가 얘네들이랑 부딪혀서 이렇게 휘어지겠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대부분이 그냥 직진을 해버립니다. 대부분이 직진을 해버리고 네. 되게 집중이 잘 되네요. 예, 대부분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직진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엄청나게 되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이제 충격에 빠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이거는 마치 그 휴지 조각에 대고 총알을 쏘았는데 총알이 휴지 조각을 맞고 되튕겨 나온 이런 결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톰슨이 틀렸다는 거죠. 이게 모형이 틀렸고 러더퍼드가 이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합니다. 원자핵을 제시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질량이 플러스 전하를 띤 대부분의 질량이 이제 원자핵이라고 불리어지는 좁은 영역 안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알파 입자가 대부분은 그냥 통과하고 일부는 이제 요 무거운 녀석과 부딪히면 이렇게 되튕겨 나오듯이 많이 꺾이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원자력위원회 마크에 새겨진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랍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캡처한 거예요. 궤도가 원궤도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 모형은 잘못된 모형인데 잘못된 모형을 마크로 쓰고 있는 거죠. 러더퍼드의 잘못된 모형입니다. 이게 왜 잘못되었냐면 이 모형에 따르면 이제 전자가 원운동을 해요. 근데 원운동은 가속 운동이고요.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에 의하면 가속 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반드시 방출해야 됩니다. 전자기파가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잃겠죠. 그래서 얘가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붕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안 그러죠. 이게 맥스웰의 이론으로 계산하면 이게 1초도 안 걸린대요. 금방 다 붕괴돼 버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원자는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첫 번째 문제였고, 그러니까 원자 핵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이제 에너지를 잃으면서 전자기파를 내놓으면요, 이 다양한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나와야 돼요. 왜냐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잃으니까 뭐 요렇게 잃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바로 잃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에너지 차이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동수,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색깔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치면은 무지개 형태의 연속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원자를 관측해 보면 특정 색깔의 빛만 나옵니다. 그 원자에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는데, 이제 러더퍼드 모형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한 사람이 이제 보어입니다. 근데 러더퍼드도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러더퍼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은 유명한 대학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막 스카우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스타 물리학자들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하는데, 러더퍼드는 이제 유명한 대학에 가지 않고 자신이 간 대학마다 그 대학을 유명하게 만드는 이런 되게 멋진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런 진취적인 인물이었어요. 내가 울산대 가서 유명해져야겠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울산대 못 가잖아. 예. 자, 그다음 주자가 이제 보어예요. 보어. 덴마크의 그 엄청 국민적인 스타 물리학자 닐스 보어입니다. 축구도 엄청 잘했다 그래요. 거의 프로 선수급으로 축구를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이러면 또 이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약간 힌트를 더 주면 머리도 좀 컸다 그래요. 거의 뭔가 이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어떤 한 인물과. 한 번 더 힌트를 주면 강의도 되게 재미없게 했대요. 알겠어요. 쌤, 예. 죄송한데 예. 5-1 에너지 주니와 빛의 방출이요. 예. 저 무슨 색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초록색이요. 짜증나. 근데 저 검은색 같지 않아요? 그 생맹입니까? 옛날에 생명이니까 못 갔지 않나? 생명이 생맹은 이제 그 원추 세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 원뿔 세포가 색을 담당하는 세포죠. 막대 세포가 명암을 담당하는 세포가. 맞아요. 예. 뭔가 제가 놀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볼 텐데요. 보어는 하여튼 되게 뛰어난 물리학자죠. 양자역학에 관해서는 이제 보어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고요. 그다음에 그 보어하고 아인슈타인이 동시대 인물이었는데 나이대도 비슷하고요. 그 양자역학의 어떤 한 견해를 놓고 둘이 되게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해석이 전혀 달랐어요. 아인슈타인의 해석과 보어의 해석이 달랐는데 양자역학만큼은 이제 보어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오, 아인슈타인 졌다. 예,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보어가 약간 보스 기질도 있어가지고 그 물리학자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학회도 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초청을 해서 교통비를 주고 오라 해가지고 당대 유명한 물리학자들을 모아놓고 이게 물리학회를 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기념사진 찍은 거 보면 거의 물리학계 거의 어벤져스죠. 그 당대 스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보어가 모은 거예요. 보어가 모아가지고. 여자 한 명이 거기 보면 그 키리 부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볼프강 파울리, 뭐 예? 훈트. 뭐라고? 피 딸이 없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딸도 나중에 그 노벨상을 받죠. 예. 그럼 이 보어의 원자 모형 한번 봅시다. 보어의 원자 모형은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으로 이제 요약이 되어지는데요. 양자 조건은 이게 되게 오묘합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특정한 궤도에 존재하고요.
요 궤도에만 있으면 그냥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데요. 여기 좀 약간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전자가 특정 궤도에만 존재를 하고 여기만 있으면 괜찮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맥스웰의 이런 거는 일단 다 무시하고요. 그냥 여기만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그냥 억지를 부립니다. 맥스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아니요, 맥스웰의 이론은 이미 있었던 상태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름이 갑자기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전자를 파동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원자핵주의의 전자가 이제 정상파 형태로 이제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로. 예, 그렇게 나중은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그 보어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어가 드브로이를 되게 좋아해요. 자신의 이론을 약간 의미를 잘 부여해줬잖아요. 예, 보어가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을 드브로이도 되게 희한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되게 부자였거든요. 부자고 약간 귀족이고 뭐 이랬는데 심심해서 물리학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요. 와 진짜 재밌었다. 되게 제가 부러운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여유롭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되게 여유가 묻어나요. 예, 사진에. 그리고 이제 그 드브로이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드브로이가 이제 그 전자는 이제 입자도 파동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냈는데 그게 너무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도 교수들이 난감해졌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되게 세력가의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문을 거절하기도 좀 통과 못 시키기도 그렇고 통과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거를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떻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논문 심사자들의 의도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명성을 빌어서 거절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보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고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 그걸로 이제 나중에 노벨상을 받죠. 예. 그럼 지금은 큰일 났다.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그 보어의 이론을 지금 얘기할 때죠. 특정한 궤도에 존재하는데 요 특정한 궤도는 양자수 n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걸 뭐 주양자수라고도 합니다. 화학에서도 배우나요? 예, 주양자수는 이제 자연수로 표현이 되어지죠. n = 1, 2, 3, 4 이렇게 나가고 n = 1인 게 제일 안쪽 궤도죠.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입니다. 에너지 상태가 가장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n이 커질수록 다 커져요. 웬만한 거는. 에너지 준위도 커지고 그 궤도 반경도 커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궤도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안정적이다 그러고요. 에너지는 n에 따라서 특정 값만 가진다. 요거를 이제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이 양자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양자라는 것은 뭔가 불연속적인 물리량의 대명사입니다. 물리량이 어떤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면 물리량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불연속적인 띄엄띄엄한 값들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양자화되었다고요. 사실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량은 이제 불연속적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주는 디지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정 값만 가진다고 하는데 이 특정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너지 레벨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 에너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지금 하는 모든 내용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모든 내용은 수소 원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상기시킬게요. 지금 모든 내용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한 개밖에 없죠. 그 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는 뭐냐 하면 수소 원자가
그 수소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이에요. 어떤 특정 에너지 값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식도 수소 원자에 대한 식입니다. 이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주인이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일렉트론 볼트는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해는 잘 못하더라고요. 설명을 해볼게요. 일렉트론 볼트는 이제 에너지의 단위다. 이 정도만 사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의 또 다른 단위다. 인데 뭔지는 설명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설명을. 일단 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그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E1이 되거든요. 바닥 상태의 에너지인데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근데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두 금속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압을 연결해요. 전원 장치를. 이게 1V예요. 1V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 전하가 쌓이겠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고요. 그럼 요 사이에 전위 차이가 1V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자를 여기에 갖다 놔요. 전자를 가만히 놓습니다.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점점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어떤 속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이때 여기서 가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운동 에너지요? 예. 그러니까 1V로 전자를 가속시켰을 때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예요. 예. 뭔가 그런 반응 좋아요. 모르겠지만 알겠다는 반응. 예. 대략은 느낌이 옵니까? 이게 되게 작은 단위예요. 하나. 예,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1V 1을 곱하면 줄이 됩니다. 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곱해주면 단위가 줄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저는 화장실 가고요. 저 화장실 가세요. 예. 똥을 싸야지. 자,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그래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건 잘못된 그래프죠. 네. 왜냐하면 n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n은 1, 2, 3, 4만 가지니까 제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 점을 찍어야 돼요. 이런 걸 무슨 함수라 해요? 불연속적인. 뭐라고 하잖아. 가우스 함수라 그럽니까? 그냥 함수라고 하잖아. 그런 함수예요. 그냥 아는 척 해봤어요. 이게 불연속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값이 E1이고요. 이 값이 E2고 E3, E4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n = 1일 때 에너지 준이고요. n = 2일 때 에너지 준이, n = 3일 때 에너지 준이, n = 4일 때 에너지 준이. 이런 그림 그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E1, E2, E3, E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요게 이제 그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이고요. 이게 첫 번째 들뜬 상태, 두 번째 들뜬 상태, 세 번째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요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이게 왜냐하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것도 특징이 있는데요. 요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2 이상의 그 어떤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도 큽니다. 그러니까 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2에서 3, 2에서 4, 2에 5, 2에서 6, 2에서 무한대까지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2에서 3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3에서 4, 3에서 5, 3에서 6, 3에서 무한대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관련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보호의 이론은, 첫 번째 보호의 이론은 이거예요. 그냥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에 존재할 수 있고 그 궤도에만 있으면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자가 그러면 그 특정한 궤도들 사이에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데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 빛의 진동수를 구하는 공식이 진동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제 예를 들면요. n = 1하고 2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시다. 1하고 2 사이를요. 그럼 n = 1이 에너지가 커요? n = 2가 에너지가 커요? n = 2가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그럼 n = 1에서 n = 2로 전이를 하면은 에너지가 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어요? 방출해야 되겠어요?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빛으로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빛을 흡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이름이 광자죠. 광자를 흡수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1대1이에요. 광자 한 개 흡수해서 전자 한 개가 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자 한 개를 흡수해서 전자 한 개가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는 흡수합니다. 빛으로 치면. 거꾸로 가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럼 작아진 만큼을 방출합니다. 빛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이때는 빛을 방출하고요. 그러니까 광자 한 개를 방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자 한 개를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식이 이 박스 안에 들어갈 식입니다. 흡수 혹은 방출하는 빛,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를 E라고 할게요. 이건 좀 보내보고요. 요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나중에 광전 효과에도 나오는 식인데요. 플랑크 상수와 빛의 진동수를 곱한 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요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유명한 상수예요. 별로 안 유명합니까? 플랑크.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소세지가 유명하죠.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미안해요. 요 F는 프리퀀시, 진동수고요. 예. 되게 뻘쭘하네요. 요 상수고요. 요것도 상수죠. 이 광속은 상수입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입니다.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요, 진동수가 크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요 식을 좀 변형시키면 진동수 대신에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러면 요 위에 게 전부 다 상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얘기 안 할게요. 이게 헷갈리네요. 이게 리드베리 상수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파장이 짧으면 광자의 에너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진동수로 얘기할 수도 있고 파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전자가 전이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그 전이를 할 때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특정 에너지 준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는 이제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로 계산하면 돼요. 이때 그 M하고 N은 양자수고요. 항상 양자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양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는 그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느냐 혹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가느냐로 판단하면 되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면 당연히 흡수를 해야 되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이를 하면 방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진동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데 요거부터 하죠. 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요 이상의 그 어떤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도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n = 1로 떨어지는 전위에서 가장 큰 에너지의 광자를 방출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n = 2로 떨어질 때이고요. 그 다음이 n = 3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을 이름을 붙여놓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외선이 나오거든요.
n 이퀄 1로 떨어지는 녀석은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거 별로 요즘은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자외선을 방출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우리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 그림이고요. n 이퀄 2로 떨어지는 걸 무슨 계열이라고 해요? 예, 발머 계열이라고 그러고요. 발머라는 과학자가 뭐 이걸 연구해서 그래요.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죠. 그 다음에 n 이퀄 3로 떨어지는 게 파센 계열입니다. 셴입니까? 미안합니다. 외국어니까 뭐 아무 때 적어도 되죠. 아 그러면은 허수연 평가 때 파센이라고 적어도 돼요? 뭐 그러세요. 예, 여기 이제 적외선이 나옵니다. 자, 요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별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운다고 되게 시급을 했거든요. 시급을 해서 나름대로 연산 방법을 고안한 게 있어요. 많은 비웃음과 함께 다행인 건 많이 자고 있네요. 이때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때 고등학교 당시에 유명한 영화가 라이언 일병구하기가 있었어요. 아 맞죠. 예, 라이먼 일병. 예. 예. 라이먼 일병이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 예. 이발소에 갔더니 고개를 살살 저네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산모가 이렇게 막 아기를 놓는 모습이 뜬금없죠. 이발소에서. 네, 이발소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그 산모 아기를 놓는데 도와주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산파죠. 예, 산파.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싸늘한 분위기였어요. 잘 거라. 예,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이 나오고요. 이때가 가시광선이고 이게 적외선입니다. 그러면 자외선의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진동수가 더 크고요. 그냥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죠. 예, 적외선 차단 크림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큰 겁니다. 됐나요? 빨리 넘어갈게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n 이퀄 2로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계열이에요? 발머 계열이죠. 미안합니다. 이 가시광선이 나오겠죠? 근데 긴 ED 중에서 A, B, C 중에 어디가 기억이겠어요? 4A. A가 기억입니까? 디귿이 A. 예, 디귿이 A고 리엔이 C가 기억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에너지 준위 차이가 제일 작으니까 가장 작은 에너지의 광자를 방출하겠죠. 그 말은 파장이 가장 긴 녀석을 방출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요 녀석의 에너지 준위 차이하고 요 녀석의 에너지 준위 차이의 차이는요. 요만큼 나죠. 니은하고 디귿은요. 근데 기역하고 니은을 보세요. 기역 전위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하고 니은 전위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는 요만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쪽일수록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보면 이 간격이 좁은 쪽 있죠. 이 간격이 좁은 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고 진동수가 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장은 어떤 쪽이에요? 파장은 짧은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렵게 나오면 요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가 파장이 긴 쪽인지. 근데 이게 간격이 좁은 쪽이 파장이 짧은 쪽이고 진동수가 큰 쪽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 간격이 넓은 쪽이 이제 에너지 준위 차이의 차이가 더 큰 쪽이죠. 그거는 이제 에너지가 작은 쪽입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가시광선의 영역대가요 400에서 한 650 나노미터 사이 정도 됩니다.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진동수 파장 영역대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 스펙트럼을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볼게요. 스펙트럼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멋있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러더포드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야였는데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요게 이제 제일 위에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요 프린터가 잘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이는. 예, 옥셈.com에 들어가면 그 인쇄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컬러풀하게 예, 컬러로 다 나와 있습니다. PPL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요. 예, 세 번째는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예, 좀 헷갈리게 해볼까요? 이 두 번째를 흡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세 번째를 방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별로 안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상하게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 네. 되게 뻘쭘하네요. 이것도 역시 수소의 스펙트럼입니다. 이 두 개는요. 근데 이게 각각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볼게요. 연속 스펙트럼은 보통 열에 의한 이런 그 광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든지 백열등 이런 거에서 열 에너지는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요, 이런 백색광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진동수, 다양한 색깔의 빛들은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느려지고요. 더 많이 느려지면 더 많이 꺾입니다. 매질에 따른 속도의 변화 때문에 굴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누가 그 진동수가 더 커요? 파란색이 진동수가 더 크니까 파란색이 더 많이 꺾이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속도가 좀 덜 느려져서 조금만 꺾이고요. 이 파란색은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빨주노 쪽 편안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죄송한데요. 그때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최대예요. 아 정말요? 예. 예. 왜요? 어디까지 확대되는 좀. 아, 이게 최대예요. 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되게 고급스러운 궁금증이네요. 단어법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순수합니다. 좀 도와줘요. 자, 흡수 스펙트럼은요. 네. 오늘 지금 7교시에 자는 거는 앞서 이제 계속 자왔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계속 자는 거죠. 그렇죠. 네. 응. 정말 선생님 말이 잘하신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예, 뭐. 선생님보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데 생기냐면요. 이게 백색광은 이제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섞여 있는 광선입니다. 이게 이제 특정 기체를 지나가요. 우리가 배운 건 어차피 수소밖에 없죠. 예. 그럼 수소 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럼 에너지 준위 차이도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빛만 선택적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수하고 전이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흡수해서 전이를 한 다음에는요, 높은 들뜬 상태일수록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다시 보통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흡수했다가 재방출을 해요. 근데 재방출을 할 때는 얘가 이제 방향성이 없어요. 방출하는 방향이. 온 사방으로 방출합니다. 그럼 100을 흡수해서 100을 방출하는데 그 중에 프리즘을 향해 가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은 이제 흐리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만. 요거는 흡수했다가 재방출한 빛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즘 쪽으로는 얼마 안 갔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방출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게 이제 이런 진공관 같은 데인데요. 진공관이 아니죠. 안에 수소기체가 들어있으니까. 이 수소기체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전지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여주면 요 사이에 강한 전기장이 생기겠죠. 그럼 전기장에 의해서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로 전이할 수 있어요. 전이를 했다가 근데 전이가 되면은 들뜬 상태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쪽에서 있을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상태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또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것만 모아서 보면 그 방출한 빛만 보이겠죠.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게 패턴이 같으면 이게 같은 기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소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수소의 스펙트럼입니다. 수소의 그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이 빛들이죠. 보면 요게 이제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397 나노미터예요. 400 나노미터 전후가 보라색이고요. 이 붉은색이 한 650, 66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끝났는지? 딱 끝나네. 네, 그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이 왜 바로 받아들여졌냐면 그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그 에너지 준위식이 나왔고요. 그 에너지 준위 차이로 그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나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서 측정한 요 빛의 진동수 혹은 파장이 보호의 이론으로 계산한 값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의 이론은 그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하게 된 거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이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연속 스펙트럼을 그 러더퍼드는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보호의 이론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보호의 모형도 약간 수정이 되어서 이제 전자구름이라는 이런 이제 확률 분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물리학에서는 이제 수소 원자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헬륨 원자핵만 해도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된대요. 물리학적 함수로는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접근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 원자에 대해서 그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얘기해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고체로 뛰어넘어갑니다. 고체 에너지 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